지금 이 시각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는 본격적인 남북 철도 협력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남북 철도 연결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남북 경협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자세한 얘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008년 2월 이후 10년 만에 지금 열리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열리는 건데 사실상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고위급 회담 끝났고 고위급 회담 통해 가지고 분과별 회담도 이제 다 했잖아요. 군사회담 끝났고 체육회담 끝났고 적십자 회담 끝났고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제 대령급 실무자들을 중심 실무회담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군사 실무회담 했죠. 오늘은 철도회담 하죠. 그리고 내일 모레는 다시 도로회담 그리고 다시 삼림회담. 그러니까 줄줄이 이제 지금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만큼 이제는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회담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철도회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의선 복구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해선 이걸 어떻게 이제 연결시킬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논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큰 그림에서 지금 실무 협상이 진행되는 이 단계까지 온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의선의 경우는 유지 보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고요. 동해선 같은 경우는 지금 끊어진 곳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어떤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북한 그 철도 낙후된 철도 시설의 현대화 작업도 오늘 같이 논의가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선순환이죠.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고 또 이제 지난 6월 12일 북미 간의 공동성명 이것이 또 남북 간의 실무회담 그래서 한 단계 도약형 계기가 됐죠.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에서 남북 대화는 잘 되고 있다. 방금 이제 우리 김열수 실장이 잘 말씀했죠. 특히 이제 이 철도도로 하지만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남북 간에는 연결이 돼 있죠. 2007년도 5링인가요? 연결했지만 그러나 또 남북의 지난 그 보수정 신면하면서 다 중단된 인상인데 철도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현대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 조사가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은 이미 북한의 어떤 철도 상황의 현장 조사예요. 그렇죠. 그건 이미 이제 2008년 초에 이 1월인가요? 그때 아마 이 남북 간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왜냐면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지요. 그럼 다시 해야 될 형편이겠죠. 그렇겠죠. 이제 문제 뭐냐면 현장 조사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 연구에 들어갑니다. 현장 조사해가지고 곧장 이 이행을 들어간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되기 때문에 비핵화의 진행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또 경협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아마 비핵화가 어느 정도 돼야만이 이런 이 공동 연구가 실질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1단계인 소위 말해 현장 조사가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여지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 동해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산서 곧장 이래 가지고 이 강원도 쪽으로 해 가지고 제진에서 막바로 금강산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경의선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북한의 개성에서 한 60km 정도 되는 팽산이 있습니다. 팽산까지 연결돼 가지고 팽산에서 다시 원산을 해 가지고 낮은 이런 선봉 가는 길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인데 2007년, 2008년도에는 아마 이런 이 팽산을 해 가지고 원산을 우선순위인데 지금 현재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남북 간의 논의는 아마 부산서 막바로 이 동해선 이쪽을 해 가지고 가려는 그런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에 대한 어떤 철도의 상황의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북한의 철도나 도로 사정이 좀 낙후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도로 사정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이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적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솔직한 발언은 사실 그때 상당히 화제가 된 발언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는데 참 북한에 오시면 좋은 도로 환경에 있다가 오시면 좀 민망스러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제로 북한의 철도나 도로의 사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우선 철도가 이제 전체적인 수송 대부분을 이제 다 차지하죠. 그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탄 이 특별 열차조차도 시속 40에서 50km밖에 못 예. 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궁화호 정도가 한 150km 정도 갑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난번 이제 평창 올림픽까지 갔던 게 이제 중고속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게 KTX 끝보다 조금 낮은 건데 그게 250km 정도 그러니까 가잖아요. 북한에서 온 분들이 이거 타고 갔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40km 정도 자기가 가다가 여기 와가지고 250km 날아가 버리니까 그걸 얼마나 이제 놀랬겠어요. 예. 게다가 이제 이 철도가 이제 낙후돼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보수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제대로 돈이 없으니까 못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을 유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마 전력일 겁니다. 이게 예. 전부 다 이제 전력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가는데 정상적으로 40km씩 가더라도 뭐 한 5시간이면 가는데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이틀이 걸리기도 하는 도로도 거죠. 문제고 철도도 문제고 전기도 철도, 문제고. 그렇죠. 철도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철도 자체하고 이제 전력의 문제가 있는 예. 거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날 4월 27일 날 개성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뭐 하룻밤을 잤던 뭐 그날 아침에 내려왔던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는 거죠, 정확하게. 평양에서 개정까지 내가 직접 와봤는데 정말 도로가 좀 민망하다. 그 본인이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시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고 지도자가 죄송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철도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아마 이루어질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도로 문제도 아무래도 한 이틀 있으면 다시 도로 회담하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좀 예.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물론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죠.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철도, 북한의 뭐 현대화 작업까지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모레는 도로, 그리고 7월 4일에는 또 산림 협상까지 예정이 줄줄이 돼 있는데 남북 경협에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에 베를린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만 해도 정말 꿈 같은 이야기 같이 들렸었는데 지금은 이미 현실로 다가온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군사 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입니다. 예.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잇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금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다는 것이 이번에 러시아 방문 때도 이 철도 연결 부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 2000년대부터 시작해 보면은 이제 이 한반도 종단틀도 그다음 지금 이제 중국을 잇는 또 몽골까지 가는 더 나아가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 보면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경제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특히나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 북방 경제 또 신남방 경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남북관계 경협이거든요. 여기서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이래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 북한에 USB를 전달하는 사례가 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것은 일종의 H벨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동쪽에서는 무슨 이런 그 이 자원이라든지 이런 에너지에 관련이 있고 서쪽에서는 교통, 물류 이렇게 또 있고 그다음 지금 이제 이 휴전선 이걸 해가지고 이는 뭡니까? 생태, 환경, 관광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이제 이것이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헬맥이라 할 수 있는 철도, 도로 연결한다면 예.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그 이 사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보복을 당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반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무역에 있어 가지고 이 다변화 이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그 무역에 있어 가지고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줄일 수 있는. 그렇죠. 아, 다변화를 예. 했고요. 또 뭐냐면 혹시나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우리가 이런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동방 다시 말해 극동 지역을 통해 가지고 부동항인 청진해 가지고 이 뭡니까 태평양을 움직일 수 있겠죠. 또 북한은 뭡니까 중간에서 통과시 네. 이렇게 하면 결국 뭡니까 남북너 서로가 윈윈하는 윈윈하는, 그런 예.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방금 이제 우리 김일수
실장께서 말씀한 대로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가지고 1단계는 현장조사, 2단계는 공동연구, 3단계는 행동 개시라고 네. 한다면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예. 속도와 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부산에서 북한 지나서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된다면 대단한 일인데 어쨌든 이거는 대북 제재가 풀려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지금 뭐 가상 티켓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 가상 티켓은, 네, 예. 부산에서 런던까지 가상 티켓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유럽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남북 분단이 되면서 남북한 간의 철도가 못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복원한다는 의미가 이제 가장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대륙의 한 모퉁이에서 반도 국가로 존재했지만 일종의 성과 다름이 없었어요. 일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예. 물동량의 99%를 다 해상으로 물동량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철도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제 가격도 또 경쟁력이 물류 있는 비용이 거고, 굉장히 줄어드는 그렇죠. 거죠. 물류 예. 비용도 줄어들고 또 수송 기간도 이게 뭐 배로 가는 거에 한 반 정도 이하로 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마 급한 이 화물을 움직여야 되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한 게 이제 있다라고 봐야죠. 그보다 더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인적 이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좀 전에도 가상 티켓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인터넷에서는 부산에서 런던까지 가는 그 가상 티켓이 6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네. 오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60만 원이라도 타고 가실 거죠? 한 번은? 저는 가야죠. 네. 가야죠. 그거 이제 가고 나서 그게 죽기 전에 꿈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예. 네. 자, 뭐 철도, 도로에 이어서 산림회의도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 북한의 산을 보면은 민둥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건 그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고난의 행군 기간에 예. 상당히 그 연료라든지 이런 상당히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 다수의 그 농민들이랄까요, 북한 주민들이 산으로 들러가 가지고 뭘 그 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료가 부족하니까 그 나무를 베어가 다 연료화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림이 황폐화되고 지금 언제 뭐냐면 2000년도 제가 그 6.15 공동성명 당시에 평양 이 비행기로 그 당시에 같이 이 대통령 모시고 가봤는데 네. 그 당시에 평양 중앙부 보면 그 산이 전부 다 민둥산이어서 나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이 남측의 산림지대와 북측의가 완전히 비교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산림 황폐 이것은 뭐냐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또 예. 대상도 아니고 예. 특히나 문제는 뭐냐면 이에 대해서 북한이 소나무에 있는 산림 병충해 이것이 네. 잘못하면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면 우리 쪽에도 산림 황폐가 올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뭡니까 홍수 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산림 황폐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상당히 손실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그 산림 이런 부분에서 남북 간 협력 이것은 상당히 속도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산림이 북한의 산림이 복원이 되면은 우리한테도 이점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외로 대북 제재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속도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긴 네, 하겠군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이 산림 녹화를 잘해서 오늘날 같은 산림을 가지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 역할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산업화 안 됐으면 지금처럼 산림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의 핵심은요. 북한이 물론 계단식 영농 조금이라도 더 이제 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생산물을 내기 위해서 계단식 이 논밭을 장려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산이 황폐화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결국은 연료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연료를 우리보다 더 춥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산에서 나무해서 그것 가지고 연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 가지고 뭐 쇠죽 끓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보리 제재 없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물론 산림 부분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산림이 풀어지려면 결국은 잘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 농촌에 가보세요. 우리 농촌에 가면 누가 나무를 떼서 밥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가스로 이제 전부 다 입식 그 부엌에서 가스로 전부 다 그 지금 식사 준비 다 하잖아요. 결국은 잘 살아야 산림에 손을 아무도 안 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다시 이제 기성전 북한의 비핵화로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나무 심는 것 그 이상의 이 산림협력 그렇죠. 분야에서 그 이상의 네. 의미가 있다. 이런 네.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남북 경협의 지금 기대가 굉장히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도 커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애주가들 사이에서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대동강 맥주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국 맥주보다 맛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두 분 마셔보셨는지요? 네, 저는 그 마셔봤습니다. 예. 그 2000년 그 이 정상회담 시기, 또 그리고 2000년 8월 말 남북 장학 그 회담 시기, 그래서 그 이 고려호텔 여기에서 그 북측 인사들 또 우리가 같이 이런 마시본 사례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나 제가 뭐 맥주 애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맛이 어떻다, 그러니까 품평해야까지는 예. 아주 시기상조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담당 PD는 개성공단에 가서 맥주를 마셔봤는데 그게 대동강 맥주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맛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열수 교수님은요? 네, 저는 뭐 덜쭉술은 먹어봤는데 아, 네. 이 그 대동강 맥주는 못 먹어봤습니다. 맛있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요. 오히려 뭐 저는 칭따오 맥주가 더 맛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맥주 두 종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미군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군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보면 맛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 선호도가 워낙 달라서 일률적으로 입맛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서울에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오늘 위키리크스죠. 예. 묵직한 사건 폭로하는 이런 사이트인데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 대동강 맥주 수입을 이 5.24 조치 해제에 대비해서 가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 글쎄요, 뭐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상술이 빠른 사람 가능성이 있지요. 예. 그러나 그건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북한에 먼저 그 이 햄버거라든지 또는 코카콜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이후에 북한의 대동강 맥주라든지 게다가 덜쭉술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집 오는 거. 우리 이전에도 보면은 그 이 평양의 냉면 예. 이것도 뭐냐면은 이 우리 쪽에 그 이 분점이랄까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현실화는 거의 안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동강 맥주 언젠가는 우리 쪽에 오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당장 올 가능성이 좀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카콜라와 가계약은 맥도날드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순서상으로는. 네. 가계약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동강 맥주 이거 맛있으면 이걸 수입하려고 하는 우리 업체들이 A, B,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업체들 중에서 먼저 우리랑 나중에 이거 풀리면은 우리한테 주라. 그렇게 해서 그건 가계약 맺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충분한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발빠른 네. 기업인들이 그럼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돈 벌어야죠. 네. 어쨌든 수입이 되면 다 같이 뭐그 대동강 맥주 한번 마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북 간의 훈풍은 이렇게 불고 있고요. 이런 속에서 이산가족 상봉도는 8월에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어제 1차 추첨으로 500명을 선정을 했고요. 최종 100명까지 선정하게 되면 경쟁률이 569대 1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고령이신데 이 좁은 문 통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할까요? 이 모습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8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어제 예비후보 500명을 추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만나야 할 텐데 애타는 마음에 노구를 이끌고 추첨장을 직접 찾으신 어르신들이 많았는데요. 그 애끓는 사연들 들어보시죠. 나머지 식구는 배 타고 오다가 부탁해가지고 못 넘어왔어요. 평안북도 출신 95살 박성은 할아버지. 북에 형과 동생을 두고 왔습니다. 형들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살아있다면 93살이 됐을 여동생에게 이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전해 듣는 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십니다. 어때 우리 딸은 못 찾고 있잖아. 그렇게 죽었으면 내가 잊어먹는데 살아있는 것 같아 자꾸. 그래서 요번에 좀 내 꼭 찾으려고 그래. 꼭 좀 찾아줘요. 황해도가 고향인 90살의 이용녀 할머니. 벌써 6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북에 두고 온 3살 배기 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분 다 90이 넘으셨거든요. 그런데 추첨의 벽은 왜 이리 높은 걸까요? 이번에 지원한 남쪽 이산 가족만 5만 7천 명, 100명만 가능한 상봉 행사에 뽑히려면 무려 569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이름이 없어요? 우선 저는 이산가족은 끝났어요.
이번에 하면 끝이지 뭐 언제 또 신청을 해. 이번에 꼭 찾아줘야 돼. 이번에 무슨 일 있어도 찾아야 돼. 이번에 상담 상권이 있다 그러면 거기 빠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에 또 좋은 일 있으시죠? 어제 추첨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8월에 반드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다시 반을 거르고요. 북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뒤에 이 최종 100명에게만 상봉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산 가족들은 다음은 언제가 되려나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 헤어진 동생 그리고 헤어졌을 때 3살 된 딸을 만나고 싶어하는 할머니들 이 모습들 지금 장민정이 거 다 보여줬는데 보시는 국민들 다 같이 좀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평균 연령을 보면 대부분 80세가 넘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없고 경쟁률은 너무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 신청자 13만 명 중에서 예. 반 이상이 돌아가셨죠. 그렇죠. 현재 한 5만 7천여 분이 지금 살아 계시고 예. 이상 상봉을 기다리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가지고 만약에 연간 100명씩 한다. 그런다면 570년이 걸리겠죠. 근데 제가 570년이요. 그렇죠. 예. 제가 어제 이 대한적십자 인선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첫째 뭐냐면 단계가 이상 상봉을 하려면 3단계가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기자들이 보고 또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컴퓨터로 추첨을 합니다. 네. 여기서 500명을 일단 추첨하죠. 그 500명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 적십자 여기는 직원들이 전화로 해가지고 상봉을 할 수 있는 의향을 묻고 예, 건강 체크를 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뭐냐면 한 200명으로 줄입니다. 네. 줄여가지고 200명을 북측에 보냅니다. 근데 북측에서 또 뭐냐면 상봉할 것이냐 살아있냐 찾을 거 아닙니까? 또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2단계죠. 마지막 이제 북측에서 오는 명단 그래 가지고 이제 3단계로 100명을 하죠. 이 100명 가운데 또 뭐냐면 가중치가 있습니다.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90세 이상 이것이 50%입니다. 다시 100명 한다면 50명은 90세 이상, 그 다음에 40명은 80세 이상, 예. 그리고 10명은 70세 이상 이렇게 되겠죠. 예. 물론 여기서 뭐냐면 특수 이상 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50명 또한 전시, 전후, 납북자 이런 게 국군 보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50명 또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단계론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지금 문제는 이상한 상봉이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상한 상봉의 상시와 정례화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일단 시작됐다는데 다시 재개됐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촉박한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는 너무 좁은 문이라서 해결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 들어보고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스마트폰으로 영상 전화도 되고 세계 커피 한 잔 값이면은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전화가 다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100명씩 상봉하는 거에 중점 두지 말고 네. 우선 북한에 있는 가족들 살아있느냐 사망했느냐 생사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시간을 소요하고 교통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영상 상봉을 추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완전 로또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상봉 후에 상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뭐 이런 서신 교환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상설적인 상봉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예. 지금 추천 방식이 로또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는 걸 들었는데 100명씩 일회성으로 만나면 아까 양부진 교수님께서 570년 걸린다고 했거든요. 이렇다 보면은 잔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뭐 기술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건강산에서 적십자 회담이 열렸는데 그 열리고 나서 결과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태로 해가지고는
이게 끝도 간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속도는 뭐 급격하게 이제 빨리 돌아가시니까 결국은 하늘 안고 돌아가시는 건데 제가 그 결과를 왜 주목했느냐면 세 가지였어요. 우선 살아있나 안 살아있냐. 그거 지금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걸 이제 할 거냐. 그걸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서신 교환하는 거. 예. 그거 뭐 상봉한 사람만 서신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살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람들끼리 이제 서신 교환하고 스마트폰이만 그게 이제 곤란하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했듯이 여기 영상 통화 옛날에 그렇죠. 했잖아요. 예. 이제 그 방법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적십자 총재가 이번에 가셔가지고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이렇게 하자라고. 결국은 이제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걸 누가 합의를 안 해줬겠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결국 아무래도 좀 이제 꺼려하는 거겠죠. 북한이 이제 아무래도 이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남북 회담에 있어서의 일종의 어떤 한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우리는 아마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예. 해서 하다못해 편지라도 정말 교환하고 영상이라도 통화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전혀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100명밖에 못 만나게 해요. 이는 좀 더 늘려주면 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뭐 일일이 한 번 할 때마다 만나서 또 언제 하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그냥 상봉장을 만들어 놓고 언제라도 자기네들끼리 와서 만날 수 있도록 그거 좀 해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돌아가시기 전에 생사라도 확인은 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려면 이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생사 확인이라든가 서신 교환, 영상 통화 이런 것들을 좀 정례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뭔가 좀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이산가족 이 문제, 그 문제 해결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사 확인, 그다음 이제 서신 교환, 화산 상봉, 대면 상봉, 예. 더 나아가지고 고향 방문, 공동 성묘, 뭐 이렇게 뭐 지금 익히 다 아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Okay.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순수하게 인도주의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북한은 인도주의적인 접근보다도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정치 접근을 할 수밖에만 또 이유는 있겠죠. 어떻든 간에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또 지금 이제 북미 정상간의 공동 성명에서 조미 간에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합의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폭을 넓히면은 자연스럽게 예. 김정은 위원장도 체제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 속에서 계획 개방도 속도를 낼 것이고 그 속도 속에서 이산가족 상봉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막 예. 그렇게 된다 하면은 결국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그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 가지고 정례와 상시와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먼 훗날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만큼은 아직 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 모든 게 전쟁의 비극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어제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8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금 북한에서도 6.25의 풍경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반미대 결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일 승리를 향하여 총매진에 나아갑시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미국 대통령과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순의 상관과 회담을 진행하신 소식이 세계 각국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평상시 같으면 김일성 광장에서 반미 군중 집회를 보통 북한이 하고 있었잖아요. 네. 어제는 취소하고 보도 내용도 상당히 뭐 이제 북미 간의 어떤 좋은 흐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달라진 풍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달라진 풍경이죠. 정말 예. 180도 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한 거 이거 한 40분 정도로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수시로 계속 틀어줬거든요. 네. 북한 주민들이 이제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제국주의라고 얘기하거나 성향이나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고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 같으면은 지금 군중 집회하면서 반미 제국주의를 쳐부수자 뭐 우리는 예.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올해 이제 그걸 북미 정상회담 한 걸 이제
정말 40분짜리 만들어서 몇 분이나 주민들한테 다 틀어줬는데 그걸 군중 집회하면서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뭐 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좋은 그 징조라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도 이 달라진 환경, 즉 180도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합니다. 우리가 북한 정치 특징을 이야기해라. 그럼 예. 군중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군중 집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교육시키면서 체제 결속을 이끄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6월 달에 이것은 반미, 반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군중 집회를 함으로 해가지고 최고 지도를 중심으로 한 유일 영도 체제 이걸 강식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상을 보여준 대목이었죠. 이 변화상이 있어가지고 그냥 외형상으로 집회 하나만 안 한 것으로 보고 평가보다도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었죠. 아마 이 북미 정상회담 또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또 북미 관계 정상화 이 속에는 결국 뭐냐 하면은 주민성을 향상 다시 말해서 북한의 경제 건설이라는 서로 공통된 당국과 주민들 사이에 공동된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반미, 반제국주의 하지 않으면 해가지고 조만간에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경제도 나아지지 않을까.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있을 것이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요. 네. 어제 6.25 전쟁 기념식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이게 북한이 불바다 얘기할 때마다 나왔던 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건데 후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이 부분은 그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런 그 의사소통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뭐 후방 논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그런 논의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또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지금 국방부하고의 그 의사소통이 잘못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총리께서 어제 이낙연 총리가 뭐 정부 안에서 그냥 논의가 있었다 정도로 이제 다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예. 그래서 그게 뭐 의사소통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 국방부 말을 믿고 싶고요. 지금 여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장사정포의 후방 이동이 자칫 잘못하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본질을 흩어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북한 전체적으로 보면 포가 한 11,000문 정도 되고 그 중에 장사정포가 한 4,800문 그리고 지금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포가 170mm하고 240mm 포함해가지고 한 350문. 예. 그 350문이 1시간에 수도권에 떨어뜨릴 수 있는 포탄의 양이 한 10,000톤 정도 되거든, 10,000발요. 예. 그래서 이게 재래식으로 보면은 분명히 위협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북한의 핵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껌도 안 되는 그런 위협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이게 등가 관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절대로 보시는 건가요? 등가 관계가 될 수 없고요. 만일에 북한이 이 장사정포를 뒤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틀림없이 요구한 것이 NLL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형태로의 어떤 것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엊그제 나오긴 했지만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DMZ를 향해서 DMZ에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우리의 건강 백두 정찰기가 하루에 몇 번씩 그 정찰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DMZ 북쪽 한 40km까지는 이렇게 다 우리가 영상을 확보를 해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금 이제 하지 말자라고 이제 북한이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비핵화에 집중돼야 될 부분이 오히려 엉뚱하게 남북한에 오히려 이 군비 통제 이쪽이 오히려 주가 돼 버리면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게 있고 비핵화의 그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이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논의들은 좀 주의해서 저희도 보도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요. 대통령 우리 지금 4.27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한 건 딱 3가지예요. 그러니까 DMZ의 평화지대화 하자라고 얘기한 거고 서해의 평화지대화, 서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NLL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하자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인적 물적 교류들이 이게 이제 남북으로 많이 오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해 주자. 요 3가지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가지에 저는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주고받는 것이 등가 관계가 정확히 맞아야 되고 뭐 지역적인 얘기들이 자꾸 논의가 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럼 비핵화 협상 얘기로 좀 넘어가서 북미 정상회담 지나고 나면은 곧 뭔가 양측에 뭔가 시간표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금 뜸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남북 군사 문제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남북 군사 문제에 가지고 과거 냉전 시대 보면은 북한은 선 군축 후 신뢰. 다시 말해서 양측 군대 간에 군축을 하면 자연적으로 신뢰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 선 신뢰 후 군축입니다. 그렇죠. 먼저 군사 당국 간에 대화와 교류해 가지고 신뢰가 쌓이면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군축을 하자.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난 4.27 여기 대해서는 우리의 선 신뢰 후 군축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해 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냐면 김일수 지금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NLL 평화지대화, 그다음 이게 군사 분계선 평화지대화, 그다음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에 대한 군사적 보장 이것이 합의 왔다 저는 그걸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남북 간에 물론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군사적인 실효구축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지금은 이제 이 비무장지대 중요한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비무장지대의 소위 평화지대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JSA 공동경비구역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먼저 비무장화부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다음 이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양측의 2km씩 이것이 뭐 4km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지금까지 이것은 정정협정에 위반되고 있어요. 상당 부분 지금 이제 군과 중하위가 여기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뭡니까? 정정협정에 맞춘 그런 상황에서 변화되어야 되겠죠.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 이후에 뭐냐면 장사정포가 뭐 10km 데려가든지 20km 데려가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북미 관계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이 폼페이오 장관이 여러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뭐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시간표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지금 또 그것이 어느 위치에 있는 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현재 미국의 주요 실무자들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 이것이 그 뭡니까? 상당 부분 사실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면 결국은 뭡니까?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이행 시간표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이행 시간표 없이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선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 이런 이행 시간표가 없다는 것은 한편은 북한에 압박을 주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 아직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대한 의회하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가지고 공동성명에서 조직한 시간 내에 폼페이오 장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미간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아마 이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은 국제사회에 북미 모두 오해의 소지이기 때문에 아마 7월 초중경에 자연스럽게 이 북미 간의 고위급회담을 열어가지고 체제 보장과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 원칙, 사찰,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미 실무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월 초쯤 되면은 뭔가 이제 구체적인 실무 협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사실 비핵화 문제가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 정도 속도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채널 고정을 많이 하는 바람에 기대치가 좀 높아진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이 오늘부터 중국, 한국, 일본을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전략적인 야망이 뭔지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국방부 장관의 몫은 아니에요. 예. 이거는 국무부 장관의 몫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선을 안 넘기려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의 뭐 국무위원이든 다 아마 똑같은 예.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연합훈련의 중단하고 직접 연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중국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중국이 정말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삐그덕거리고 있는 분야가 경제 분야이긴데 그거는 손은 안 댈 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남중국해 문제는 분명히 손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는 지금 7개의 인공섬을 중국이 건설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갈 건데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이 남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는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지 그걸 얘기를 해보면 중국의 전략적 야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또 국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어떤 요구사항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본에서 이제 자꾸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지난 8일 다롄에서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과거에는 일본 언론들이 상당히 그 팩트에 강했다 이렇게 됐는데 최근 한반도 문제에 보니까 일본 언론들의 팩트가 상당히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경우가 상당히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냐 하면 한반도에 있어 가지고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남북미 이런 서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긍정적으로 나가는 데에서 상당히 좀 불쾌하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겠냐. 예. 그렇게 보여. 그 연장선에서 아마 시진핑 주석은 지금 현재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야기했다.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 그런 부분에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북중 간의 경제협력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리고 종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그 판문점 선언에도 나와 있고 또 이 북미 공동성명에서도 판문점 선언 재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면 물론 중국의 관료들이 종전선언과 이 평화협정 이 부분에 중국이 뭐 참여하고 싶고 하겠죠. 그러나 아마 지금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는 종전선언 이런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 남북미 삼국 간의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 평화협정에 있어서는 남북미중 사자 간의 일종의 협정을 맺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그 연장을 보면은 일본의 최근 보도 조금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일본은 좀 이해관계가 좀 맞물려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셨는데요. 저는요 그 일본의 언론들이 팩트에 근거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 표를 던집니다. 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벌써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중국을 이제 방문을 했고요. 세 번째 방문에서 나온 이제 결과가 앞으로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한 참모부에서 한 식구처럼 일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불패, 이거 패를 나눌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했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해든 우리는 같이 갈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월 22일 날 우리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나온 얘기가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뭔가 코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코치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코치, 그다음에 체제 보장에 대한 코치,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코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중국의 황구시부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남북미에 의한 종전선언 이거 웃기지 말아라. 이게 우리를 빼고서 어떻게 종전선언을 니들이 할 수 있다는 거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중국의 입장이죠. 관영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뭐 남북미에 의해서 종전선언하는 거는 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배제할 경우에 만일에 이제 중국이 우리를 계속해서 또 괴롭힐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나중에 평화협정을 하거나 또는 이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오히려 북한 편을 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중국을 배제해야 될 필요는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충분히 논의됐을 수 있고 이 문제는 남북미가 하게 될지 남북미 중이 하게 될지 이건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비핵화 시간표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미국 그 국방부에서는 조만간 이 시간표를 북한에 제시할 것이다 얘기를 했지만 또 폼페이오 장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 지금 뭐 2년 6개월이든 2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간표 설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첫 조치가 이제 유해 송환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뭐 실무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당국자 6명이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러면 유해 송환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유해 송환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여기 미국에 요 관련되는 이제 관료들이 올라갔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뭐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펼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육상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하나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하고 저는 직접적으로 연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지난번 5월 9일 날 북한을 갔을 때 그때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이벤트성을 북한이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가서 김영철이든 또는 뭐 이용호든 그 사람들하고 고위급 회담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돌아갈 때 유해를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하긴 해요. 뭐 어떤 선의의 조치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가려져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가 늦춰지거나 방향이 잘못되거나 또는 CBI대로 안 가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표가 뭐 정해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6월 13일 날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의 외교부 장관, 고노 일본 장관하고 얘기하고 난 뒤에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2년 반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희망한다라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비핵화의 시간표가 조금 애매하게 어떻게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미군 유해 송환하고 자칫 잘못하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의주시해야 될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등과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신뢰 구축의 문제를 본다면은 또 뭐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극적인 효과를 좋아하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유해 송환에 있어서요. 유해 송환은 뭐냐는 게 지금 문제 뭐 우리 실장님 잘 말씀했잖아요. 과거에 한두 선호국 이럴 때는 판문점 유엔사를 통해 가지고 먼저 인수인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주한 미군이 다시 그 이 본국으로 가는 절차를 밟겠죠. 지금 문제는 뭐 150에서 209이라는 아주 상당한 그 이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곧장 예를 들어 이러한 숫자들이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유엔사 전달해 가지고 오산 비행장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하와이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곧장 평양 순환공항에서 미국의 수송기에 의해 가지고 곧장 미국 갈 것인지 이것은 뭡니까? 아마 협의를 할 것이고 뭐 이것은 아마 그 방문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을 하고 그 고위급 회담의 한 축에서 일종의 이것도 뭡니까? 북미 공동성명의 사항, 이행사항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두 가지 방법에서 어떻게 할 것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
그 이후 이것을 같이 의식을 취해가지고 이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교수님, 또 하나 이 송환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과거 북한이 동물 유해를 동물 뼈를 송환한 이 전력이 지금 새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고의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미국 이 국방부의 통계에 보면은 아마 전시 기간에 이런 이 한반도에 유해, 특히 북한 땅에 이것은 한 7,700여 명이 전사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죠. 유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아마 북측에서 지금 이제 추정되는 것이 한 5,309. 여기서 한 659 정도는 이 북측하고 미국 측하고 협의해가지고 미국을 갔죠. 거기서 지금 검증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한 650개 중에서 한 450개 여기 대해서는 미군 유해가 맞다. 나머지 200개에 대해서는 동물 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이런 거 볼 때 북미 간에 나름대로 서로 공동으로 발굴해가지고 하면은 상당 부분 좀 검증이 가능했죠. 그런데 북한에서 이렇게 209, 150, 209 이걸 했다. 이럴 때는 자재 장비가 상당히 좀 불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동물뼈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공개 발표할 것인가? 이건 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 국방부에서 관료 전문가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동물뼈와 사람뼈를 구분해가지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북한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시간이 좀 없나요? 네.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그 부분은 그 전에도 북한에 미군들이 들어가서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장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못해요. 가서 이제 DNA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가서 DNA 검사를 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그렇죠. 그러기는 아닙니까? 힘들죠. 그런데 이제 북한 스스로가 이런 장비들이 아예 없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군 전투기 조종사도 그랬고 또 미군 유해도 그랬고 또 일본인 납치해가지고 그거 이제 뭐 일본인 이게 사망한 뼈다라고 줬는데 그것도 결국 동물뼈로 판명이 났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고 봐야죠.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이 하나하나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북미 정상의 케미는 꽤 겉으로 볼 때는 잘 맞아 보입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정은 위원장의 칭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방송에 출연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치켜세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Do you trust Kim Jong-un? Yes, I think that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e have a good chemistry together. You know what that means. North Korea, they have tremendous potential in terms of location. They have, it's an amazing piece of property, to put it in real estate terms. It's got unbelievable natural potential, and I think he wants to do something with it. Maybe build a condo on the beach. I saw the video. It was awesome. I'm sure it would do very well. No, I really believe that. 네, 마지막에 북한 해병에 콘도가 지어질 것을 확신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북한 해변가에 트럼프 타워가 지어질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어진다면 어디에 지어질까요? 글쎄요. 우리도 지금 이제 트럼프 타워 다 있죠. 트럼프 상표가 워낙 유명하니까 아마 지금 이제 이 북한 입장에서 지금 이제 경제, 관광, 특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성 하면 아무래도 평양에 트럼프 타워 있어야 되고 콘도 이렇게 하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는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원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도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또 체제 보장 이것이 어느 정도 나가야만이 이게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지금 신뢰를 보이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신뢰가 좀 더 공고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고 아마 우리 대통령님한테 좀 배운 것 같아요. 상대방 칭찬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빨리 비핵화에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그 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 비핵화의 속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제 투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고 예. 그로 인해서 트럼프 타워도 여기저기 설 수 있을 거고 뭐 지금 명사심리, 원산에 있는 명사심리에 지금 뭐 건축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잖아요. 5성급 호텔만 지금 5개인가 뭐 3개인가 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서울에서 대동강 맥주 마시고 또 북한에 미국 자본의 콘도가 지어주고 이런 일들이 뭐 꿈 같은 일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양모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